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챕터 6 유방절제는 미친 짓이다 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유방암 얘기를 하고 있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저는 남자라서 별로 관심 없으니까 건너뛰어도 될까요? 당신은 남자라서 전립선과 관계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읽으시라. 여기는 유방암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는 장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처럼 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무릅쓰고 되풀이하는 것이 나의 주특기다. 되풀이하지만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다른 병이 아니다. 전립선암은 남자의 몸에서만 발견되고 유방암은 주로 여성의 몸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똑같다. 같은 모습이 다른 위치에 발생할 뿐이라는 말이다. 만일 당신의 승용차를 차고에서 몰고 나와 마트 주차장에 세워놓는다면 그것은 오토바이일까? 당신의 차고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트럭으로 불리지도 않고 버스로 불리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은 너무도 오랫동안 몸이 전해주는 신호음을 무시했고 그로 인해 몸의 어떤 곳에서 세포가 미쳐버렸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그 장소 이름을 따서 병명이 붙여진다. 우리는 그 장소 뒤에 암을 넣어 유방암, 전립선암이라고 부를 뿐이다. 암은 결과물이다. 당신이 항상 몸을 청소하고 있는 림프 시스템의 활동을 무시하고 더럽힌 마지막 결과가 암이다. 림프 시스템은 아무리 미쳐버린 세포일지라도 모두 방어할 수 있다. 림프 시스템은 미친 세포로 인한 통증과 질병을 수년 동안이라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떠한 현상을 하나의 신뢰로 선택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나는 그 예로 유방암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방암이 림프절, 그러니까 림프 주머니와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림프 주머니는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렇다. 지나가는 여성들을 붙들고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라. 놀라지 마시라. 10명 중에 10명이 주저하지 않고 유방암이라고 대답했다. 유방암은 이 시대 모든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이슈다. 그것은 마치 유행병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유방암 및 각종 암에 에이즈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다 합쳐도 심장병 하나로 인한 사망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유방암은 모든 여성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다. 유방암의 후유증과 심장병의 후유증을 비교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그것은 마치 모기에 물린 상처와 회색곰에 물린 상처를 비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유방암이라는 유령. 만일 당신이 의사로부터 혈관의 지방질에 플라그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군요 라는 말을 들은다면 어떨까? 심장병의 위험이 높다는 말이고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일종의 경고성 진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암으로 판명되었다는 말과 비교할 때 암이 지진이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메뚜기의 점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심장병을 피하기 위한 처방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심장 혈관 속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집어넣지 않으면 된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염분과 튀긴 음식을 줄이고 술과 담배를 끊고 매일매일 걷는 등의 유산소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암은 다르다. 암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 고약한 이름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데다가
무언가 불명확한 수술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방사선 수술은 피부를 태워 구멍을 낼 수 있고 어떤 질병보다 그 치료법이 극심하게 고통스럽다. 암을 선고받는 것은 정신적 고통도 수반된다. 그것은 마치 돈을 내고 지옥에 가서 쇠꼬챙이에 끼워져서 불타고 있는 악마로 살아가라는 명령과 같이 느껴진다. 그것이 일반적이다. 여자에게 유방암 선고는 더 고통스럽다.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치료와 함께 가슴까지 제거해야 하는 시련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별로 특징 없는 신체의 장기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쓸개나 비장이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도 매우 고통스럽다. 아니, 모든 수술이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회복을 하면 수술 흔적은 크게 남지 않는다. 얼마 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가슴을 제거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존재감마저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몸이 회복되고 난 후에도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상처의 흔적이 커다랗게 남는다. 여자로서의 자존감마저 제거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자의 가슴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다. 이것을 모른다면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이다. 여성의 가슴은 가장 중요한 여성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예술이 여자의 가슴을 묘사하고 찬양해왔다. 여성의 가슴은 여성성과 성적 이미지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자를 여자답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수술을 받고 나면 남편이 나를 외면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호소해왔다. 본인 스스로도 매력적으로 못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들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 여자들만의 두려움이다.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전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젊었던 시절에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유방암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그 경험 이후로 나는 언젠가는 유방암을 주제로 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었다. 나는 그 당시 자연위생학에 대한 공부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때 사람들에게 자연위생학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실천하는데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었다. 관습적이고 상업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스로 고통 없고 질병 없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을 결심했다는 말이다. 나는 자연위생학의 단순한 이론에 공감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1대1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나는 내 열정에 공감해서 듣기 원하는 누군가에게 건강에 대해 상담했다.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것이라면 주제에 한계는 없었다. 나는 상담자들의 모든 도전을 받아들였다.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한 후에 죽음 직전에 간 사람이 나를 살려내라고 울며 멱살을 잡아도 나는 그들과 같이 했다. 내가 제안하는 아주 간단한 충고만으로 중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경험도 했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알맞은 환경만 마련해주면 모두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 말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나와 함께 신체의 위대한 복구 능력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담을 했던 여자였다. 그녀가 병원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 미루어 나의 얘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음이 틀림없었다. 조금 불안한 목소리였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나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너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가슴에서 호도할 만한 멍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그녀 옆에 의사가 서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영양학 나부랭이를 공부한 친구에게 상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질책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암 진단을 내린 후
가능한 빨리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하니 지금 접수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지 않으면 곧 죽는다고 말했던 것이다. CCTV를 한 번 뒤로 돌려엎자 그녀는 의사를 찾아간다. 의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발견한다. 의사는 무시무시하게 큰 멍울을 보여주며 오줌이 저리도록 위협을 시작한다. 유방절제술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의사는 생체검사법 같은 어떤 테스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암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멍울이 커지면 암이 될 수도 있다거나 그것이 악화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유방을 잘라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녀는 영양학 나부랭이를 공부한 친구를 아는데 그에게 먼저 전화를 해도 되겠냐고 묻자 의사는 화를 냈다. 이보세요. 지금 당신 목숨이 달랑달랑하고 있는 순간에 말이 됩니까? 영양학 나부랭이가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 의사인 것을 잊었습니까? 내게 자초지종을 전화로 설명하느라 혼이 빠진 그녀 옆에서 의사가 초등학생을 다루듯 그녀에게 준엄하게 훈계했다. 이 영화는 모두 실제 장면,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다큐멘터리다. 그녀가 나중에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세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수화기를 통해서 그녀에게 만일 설명하신 것과 같은 크기로 멍울이 발견되었다면 약 10년에서 15년 동안 자란 멍울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설사 수술을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가 있으니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말했다. 자기 말을 듣거나 죽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면전에서 어명을 내리시는 황제 의사를 잠시 피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전했다. 나는 그렇게 전했고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의사에게 하루나 이틀 후에 전화드리겠다고 말하고 바로 내 사무실로 왔다. 나는 그녀에게 황제 의사에게서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혼비백산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테러를 당한 듯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섞인 목소리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녀가 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화학요법과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암 선고와 암 수술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몰랐다. 그것은 예리한 칼로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나는 지금 일반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술과 동반되는 어떤 것에 대한 공포심이 더 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자연위생학, 그러니까 가슴에 생긴 멍울을 대하는 관습적인 상업의학과 전혀 다른 관점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림프 시스템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멍울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연위생학의 치료법을 설명해 주었다. 당신이 이 치료법을 그대로 따라만 준다면 4, 5주 후에 성공할지 못할지 확실한 증거가 나올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멍울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수술을 해서 가슴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임무는 그녀에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의사가 그녀에게 준 메시지는 자연 치유와 아주 정반대의 것,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치료의 성공은 전적으로 몸이 스스로 치료하도록 림프 시스템을 도와주는 식생활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본인이 자제력이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조언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밝은 얼굴과 희망을 품고 내 사무실을 떠났다. 나는 내 제안을 엄격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도 설명해 주었다. 10일이 지나자 멍울이 조금 작아졌고 손으로 만져도 아픈 느낌이 없이 부드러워졌다. 다시 3, 4주가 지나자 멍울이 호두알 크기에서 땅콩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4주가 지나자 멍울이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다. 그녀는 다시 진단을 받았고 가슴에 멍울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뛸 듯이 기뻐했다. 누가 총을 겨누었어도 웃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또 하나의 삶이 탄생한 것이다. 그녀가 맨 처음에 한 일은 이 기쁜 소식을 그때 그 의사에게 전하는 일이었다. 멍울이 발견된 첫 번째 유방 촬영 사진과 아무것도 없는 두 번째 유방 촬영 사진을 보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환자가 가슴을 잘라내지도 않고 멍울을 완전히 제거했으니 환자를 너무도 사랑하는 의사는 깨진 유리 조각과 뜨거운 석탄밭을 맨발로 걸어서라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달려와야 맞다.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밤낮을 고민하는 그 의사는 높은 산에 올라 트럼펫을 불어주어야 맞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이후로 그녀에게 전화 한 통도 걸지 않았다. 그는 자기 충고를 무시한 그녀에게 화가 났음이 틀림없다. 그 의사는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의사의 비서는 대신 받은 전화에서 다른 의사라도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다른 의사를 만나지 않고 멍울을 없앴다. 그것도 약 하나 먹지 않고도 말이다. 그 이후 그녀를 잘 보지 못했다가 7년 후에 다시 만났다.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고 표정도 맑고 밝았다. 그녀는 나를 다시 만나 2달 동안 카운슬링을 받았다. 나는 그녀와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그녀는 15kg을 감량했고 그 이후로 다시 살이 찌지 않았다. 당연히 다시는 그녀의 가슴에서 멍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내게 평소에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살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남의 몸 같았던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도 했다. 살이 조금만 찌더라도 몸이 불편함을 스스로 느꼈고 날씬하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더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내게 충분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다. 나 또한 내가 한 일에 대한 뿌듯함과 그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그녀에게 감사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나의 직업에 대해서도 무한 감사했다. 장면을 바꾸어서 다른 여성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 과거에 알고 지내던 그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가슴에 작은 멍울이 생겼는데 그 멍울 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가슴을 그대로 둔 채 멍울만 제거하고 싶었다. 그러나 의사는 가슴 전체를 도려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동의하자 의사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오른쪽 가슴을 제거하면 왼쪽 가슴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한쪽에 암이 발견되면 다른 쪽 가슴에도 유사한 상황이 생기기 너무 쉽다는 것이었다. 수술을 한 번 하면 다음에 또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유방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가슴에 있는 림프 주머니를 다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녀는 허락했고 림프선까지 모두 도려내는 근치 유방 절제술을 포함해서 총 7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의료보험이 없었으므로 사촌 언니 빈 지갑의 동전까지 털어야 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했다. 이 모든 것은 가슴에 숨어있는 콩알만한
멍울 하나 때문이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선생님, 크기가 작든 크든 암은 암이지요. 결국 전이 되기도 하니까 싹부터 잘라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좀 더 분별 있고 현명한 방법이 있다. 공격을 가해서 싹을 잘라내거나 죽여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이 관습적으로 정답 행세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가슴에 생긴 멍울은 땅콩 크기든 호두알 크기든 상관없이 없애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러나 생명의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방사선 수술로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화학요법으로 독가스를 쏟아부어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암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암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예방법도 모른다. 암에 대한 이런 무지를 보상하기라도 하듯 기존의 암 치료법은 우리 몸에 복수를 가한다. 그 치료법은 환자를 죽이지 않고 암만 쏙 골라내서 죽이기를 희망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이런 무지막지한 치료법은 범인 한 명을 잡기 위해 도시 전체를 모두 폭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가슴을 밀어내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방사선 수술과 화학요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힌 의사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삶이 갈래갈래 찢겨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그 이후 나는 유방암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했고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그 결과물을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모든 여성들은 유방암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후 처방들이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안다면 모든 여성이 실천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방암 예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거기에다 너무 복잡한 이론만 시중에 떠돌 뿐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러한 복잡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시중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당사자인 여성은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는 구멍 하나가 엄연히 존재한다. 당신은 매일매일 암이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하는 통계들을 들으며 살고 있다. 그렇다. 두려움이다. 사업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어떤 세력은 당신의 두려움을 무기로 잔인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불필요할 뿐더러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므로 사라져야 한다.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밀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건강하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권리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인간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있다. 지식을 뿌리치고 원리를 찾아라. 변화라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다. 한쪽에서는 변화를 원한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필요로 하고 변화를 소중히 여긴다. 전기, 비행기, 전화기, 컴퓨터와 인터넷, 텔레비전과 자동차, 스마트폰 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라. 물론 우리 인생에서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조차 없다면 무척 따분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들도 있다.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노력은 너무 자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 변화의 가장 저항이 많은 분야가 과학이라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갈릴레오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주장했다고 엄청난 비난과 저항에 직면했고, 이그나즈 박사는 의사는 수술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각종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의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욕을 하는 것은 해가 되므로 금지되었던 때가 있었고, 결핵을 치료하려면 환자들이 동물의 대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안정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때가 있었다. 열이 있는 환자에게는 위험함으로 물을 주지 말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중병 환자에게 신선한 공기는 위험함으로 금지시키던 시절이 있었다. 신선한 음식은 환자에게 해로우므로 반드시 요리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때도 있었고, 바나나는 성질이 강한 약품과 같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다. 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속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 권위 있는 의료법으로 위세를 떨치던 때가 있었다. 위에 언급된 확실히 증명된 의술들은 모두 의료 역사의 폐차장으로 던져졌다. 그러나 새로운 진실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새로운 진실들은 막가파식 폭력과 저항을 받아야 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98%가 새로운 진실로 대치되었고, 그 새로운 진실들도 현재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여성을 상대로 멍울을 제거하려는 야만적인 의술은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방암에 대해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우리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명을 뺏어가는 것들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화에 대한 함성이 더 크게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행병이라고 알려진 이 유방암으로부터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을 구조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기 진단과 무자비한 치료를 멈추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절망의 나락에서 숨죽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몸에 대한 두려움과 몸의 변화가 가져오는 정신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바로 암이다. 유방 X선 사진에 무엇이 나타날지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다. 검진을 받기 몇 주 전부터 신경쇠약에 걸린 수많은 여성들을 나는 알고 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녀들이 할 일은 공포에 떨다가 양쪽 가슴이 쇠할 만큼 작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일뿐이다. 그러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오그라들게 된다. 아닌 척하고 있던 공포감이라도 진단서가 나오게 되면 그런 일을 얻기를 바랬지만 가슴 한쪽에 콩알 만한 멍울이라도 발견된다면 희망은 절망으로 떨어져 부서진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현상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나는 할 것이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이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고 동참할 것이다. 여성들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는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위험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슴에 생긴 멍울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멍울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과 그것을 빨리 없애는 방법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여성들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유방암 진단이다. 이 말 한마디가 불필요하게 공포심으로 떨게 했고 칼 밑에 드러눕게 만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공포는 거품을 물고 커진 다음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멍울이 발견되기도 전에 스스로 가슴을 수술칼 밑에 자진해서 눕게 만드는 경향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것은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내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선체로 엉엉 울게 만드는 강압적인 행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외에 진실된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성들은 듣지 못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바꾸려 한다. 만일 당신이 진실된 치료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인 의료행위에 몸을 맡기겠다면 그렇게 하시라. 나는 당신에게 진실된 방법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겠다. 그러나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고통에서 가슴을 밀어버리는 수술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로 인해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한다면 나도 그 뜻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지난 50년 동안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 뿐만이 아니다. 의학계는 아직도 암이 발생하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방치한 채로 돈이 되는 수술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처참하게 실패해온 치료법을 대신해서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초등학생처럼 열린 마음으로 진실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주 단순하고 확고하게 유방암으로 진행될 기회를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다. 가슴에 생긴 멍울을 수술로 잘라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1차 방어선에서 문제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죽도록 창조되었고 진화되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아주 상식적인 논리가 당신을 위험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동안 믿도록 강요받았던 지식을 뿌리치고 몸의 원리를 찾아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유방암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여성의 사망률은 혁신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유방절제술과 같은 끔찍한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암으로 발전하는 멍울을 치료하거나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언젠간 유방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해방시켜줄 몸의 원리가 있다는 말이다. 제도권 밖에서는 나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방암은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예방하기도 쉽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나의 신념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었다. 어떤 이는 내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당신은 의사인가요? 공부는 어느 대학에서 하셨나요? 직책은 무엇이죠?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의사가 되지 않았다. 나는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에 대한 공부에 관심이 있었다. 내가 정통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마크 트웨인의 충고를 인용하고 싶다. 나는 한 번도 학교 교육이 나의 공부를 방해하도록 방치한 적이 없다. 나도 그랬다. 나는 학위나 졸업장으로 나를 정당화시킬 필요를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공부했으며 그 결과물이 나를 정당화시켰다. 제도권의 관습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겪어온 수십 년 동안의 관찰과 경험 또한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공부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당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던가. 바로 그것이 내 경험을 지금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이유다. 바로 그것이 제도권 밖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양심 의사들의 경험과 원리를 설명하려는 이유다. 언젠간 나의 주장은 증명될 것이지만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한쪽에서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이 찬양했던 치료법이 다른 쪽에서는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받았던 치료법이 다른 쪽에서는 정답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나 여기 몸에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치료법이 아니다. 신이 만든 치료법이고 자연이 만들어서 진화해온 방법이다. 진실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조기 검진의 함정. 나는 당신에게 힘이 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나는 당신이 의학적 통계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책을 쓰고 있다. 걱정과 두려움을 내던지길 바란다. 나는 그릇된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당신이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 당신이 누구에겐가 해답을 구했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해답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항상 해답은 있어 왔다.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낸 사람들은 지구상에 차고도 넘친다. 당신은 문을 닫은 식당 앞에서 돌아서는 굶주린 사람이 절대 아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문을 연 식당을 찾을 수 있다. 문을 닫은 식당 옆 골목 저 안쪽에 당신을 기다리며 불을 밝히고 있는 무료 식당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의 부족이고 당신의 신념 부족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서 유방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기 진단이라고 들어왔다. 그러나 조기 진단으로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어떤 암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조기 진단은 패배의 지름길일 뿐이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상식으로 판단하라는 말이다. 조기 진단만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말은 질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만일 조기 진단으로 유방암이 발견되면 당신의 운명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숫자를 알 수 없는 계속되는 수술과 당신의 몸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줄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가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질병이 시작되는 맨 처음 그 자리에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 책은 그 예방을 목적으로 써졌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두려움을 웃음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질병 치료의 핵심이다. 새로운 유행병.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현재 유방암에 대한 세상의 관점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당신이 감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할 때 의사들의 대답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유방암 또한 대답들이 주먹구구식이어서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한다. 당신이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당신이 유방암에 대해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알지 못한다. 물론 그들도 알고 싶어하고 실제 노력하고 있지만 당신이 간절하게 원하는 대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전문가들은 절대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까지 배워온 이론과 치료법이 모두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증된 사실이 중요하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입증된 사실이며 금방 알 수 있는 증명된 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소식이 있다. 유방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시골이든 도시든 유방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 유방암은 가장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 매년 미국에서만 해도 약 18만 5천 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약 4만 6천 명이 사망한다. 12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미국에서 이 질병으로 사망한다. 1950년 이후로 유방암 발생은 60%가 증가했다. 이것은 미국 내 질병 사망자 증가율 1위를 의미한다. 1960년 이후 미국에서 유방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숫자는 5개의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으로 사망한 미국인의 2배가 넘는다. 그런데 이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 1962년에는 20명 중 1명이었다가 1982년에는 11명 중 1명, 1993년에는 8명 중 1명, 2000년에는 7명 중 1명으로 증가했다. ABC 방송의 건강 및 과학 담당 PD인 신디 피어스는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에서 유방암은 유행병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약 40년 동안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이 유방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뭐라고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모를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유행병이라 부릅니다. 암에 대한 설왕설래. 나는 당신과 함께 세상이 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에 대해 대화를 해보고자 한다. 나는 항상 서류와 기사들을 모은다. 신문의 인터뷰 기사나 잡지 기사도 모으고 과학 전문지의 논문도 체크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학 논문은 잘 읽지 않는 편이다. 너무 어려운 과학 용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능하면 당신도 쉽게 접할 수 있는 TV나 신문 및 잡지를 인용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 저널의 경우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알려진 논문들을 참고했다. 연구비를 누가 지원했는지도 고려했으며 증명되었지만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논문들도 참고했다. 의학 전문지 중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발견된 서로 다른 견해를 살펴보자. 심장병이라는 주제에 대해 두 논문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A 논문은 여성 호르몬은 폐경기의 여성을 심장병으로부터 꾸준히 보호해준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B 논문은 폐경기의 여성에게 호르몬을 주입하면 심장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결론을 내린 논문들은 다른 날 같은 저널에 실린 것이 아니다. 2년의 시차를 두고 실린 것이다. 물론 모두 심장병이라는 주제를 놓고서 말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과학 저널과 같은 학문적인 글을 읽는가? 일반인들은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지언정 과학 저널은 거의 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반인이 평소에 즐겨보는 TV나 잡지에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한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연구만 성공하면 앞으로 암이 완전히 정복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읽곤 한다.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로 가득 차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원인을 추적하고 있으므로 곧 해답이 나올 것이다. 결과물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걱정 마시라. 이렇게 희망에 찬 기사 및 저 깊숙한 곳에는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한두 문장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장들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 문장들은 강조되지 않았고 새의 솜돌처럼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내도록 훈련받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솜털 같은 보석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데 진실을 말해준다. 아주 면밀하게 이 문장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짧은 문장을 찾아내는 것은 네온 쌓인 현란한 밤의 도시를 자동차로 달리면서 원했던 상점의 간판을 찾아내는 것처럼 짜릿하다. 의사도 암을 모른다. 암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는 전문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개의 예들을 아래에 뽑아보았다. 여기에 언급된 전문가들은 유방암과의 싸움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사람들임을 밝혀둔다.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 모르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방암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유방암의 치료법이다. 낸시 브링커, 유방암 특별위원회 의장. 아무도 유방암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유방암 예방법을 모르며 아무도 그 치료법을 모른다. 린다 엘러비, ABC-TV 유방암 특별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물론 예방법도 할 수 없다. 제인 폴리, PBS TV 유방암 특별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예방법을 모르고 유방암이 증가하는 원인은 수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즈.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방암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코키 로버츠, ABC-TV 나이트라인 프로그램에서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관계없이 유방암은 미 전역에 걸쳐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 원인은 밝혀진 바 없다. 사이언스 뉴스. 유방암의 이러한 계속적인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원인이 무엇인지 약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알 수 없고 그 치료법도 알 수 없다. 신디 피어슨, 미 여성 건강연맹 디렉터. 솔직히 유방암의 원인을 모른다. 더욱이 유방암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조차 갖고 있지 않다. 수잔 러브 박사, 하버드 의대 교수. 여성들은 공포감으로 유방암을 대한다. 그러나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다. 마리앤느 나폴리, 뉴욕 의료소비원장 국장. 만일 우리가 유방암 예방법을 알았다면 당장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존 라스질로 박사, 미 암학회 부위원장. 우리는 이 질병의 역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또한 어떤 치료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길버트 웰시 박사, 미 퇴역 군인청 상임위원.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더라면 예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자넷 오슈아 박사, 미시간 주립대 유방암 연구원. 과학자들은 유방암의 원인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당연히 치료법도 모르고 당연히 예방법도 모른다. 로버트 바젤, MBC TV 과학국장. 위 발췌문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했을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확히 언제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지 예측하지도 못했다. 위에 언급된 문장들을 심각하게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당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방암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 당신 또한 어리둥절할 것이다. 당신은 겨우 눈꼽만한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죄송한데요,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한다 해도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위험을 내세울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3가지, 원인과 치료법과 예방법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그들은 원인을 모른다. 모든 현상 뒤에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라는 것들이 있다. 당신은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 말이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임신, 불임, 피임약, 유전, 환경적 요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아무것도 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유방암 토론 TV 프로그램에서
제인 폴라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위험인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누가 유방암에 걸리는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유방암 전문 의사이자 작가인 수잔 러브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의 80%가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았다. 원인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것뿐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가족력을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력과 연관되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흥미로운 일이다. 치명적인 위험인자 중에서 가족력은 평균 이하이거나 우연의 일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여성들의 유방암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그 나라에 살던 여성들보다 더 높다거나 또는 더 낮다거나 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음식 습관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변화가 가족력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방암 위험인자는 빈곤이나 조기 성숙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과 충돌하는 것이다.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역학 교수인 노엘 바이스 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족 중에 유방암에 걸린 환자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견해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해서 밝히고 있다. 2. 그들은 치료법을 모른다. 너무도 많은 연구비가 유방암 치료에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연구비가 질병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유방암 환자에 대한 진짜 치료율의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암 치료가 끝나고 5년이 지나 그녀가 살아있다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5년 동안 생존한 것을 치료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암 진단 후 20년까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사이에 질병으로 사망한 여성의 무려 88%가 유방암 때문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망한 100명 중에서 88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여성이라는 말이다. 5년 후 생존하면 완치로 판정하는 것은 지극히 독단적인 통계다. 그것은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금을 긋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환자가 5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지켜가는 것을 어찌 완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5년 후 생존을 완치로 판정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옛날에 보았던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난다. 한 부족의 전사들이 적들을 생포해서 적들에게 우리를 뚫고 지나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다. 모두 시도했지만 대부분 죽었다. 몇몇은 살았지만 불구자 신세가 되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은 질병 그 자체의 힘겨움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끔찍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 유방암질환의 담당 국장인 안드레아 마티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등으로 몸을 찢고 태우고 독약을 주입하는 것이 암 치료의 정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들은 단지 암을 키울 뿐이다 라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여성은 5년 동안의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는 모두 빠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며 마음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다. 거기에다 계속되는 고통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바로 이때 완치라고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3. 그들은 예방법을 모른다. 세 가지 중에서 이것은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만일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렇게 매년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때뿐이다. 매년 엄청난 양의 자금이 유방암 연구에 투자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후 처방, 즉 조기 진단과 치료에 소비되고 있다. 메릴랜드 베네스타에 있는 미 국립암연구소는
18억 달러를 정부로부터 연구비로 지원받는데 겨우 5%만이 예방 분야에 사용될 뿐이다. 그 5% 중에서 5%만이 유방암 예방의 예산이다. 그것은 땅콩만한 무게가 아니라 땅콩 껍질만한 무게에 불과하다. 왜 이처럼 유방암 예방이 천대받는 것일까? 왜 아무도 고통스러운 유방암을 끝내는 지름길이 예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 것일까? 질문이나 대답이나 거꾸로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생각하는 것도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이 주제가 좀 냉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암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마이크를 잡고 목이 쉰다고 외친다고 해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녀린 여성의 몸에 칼을 대고 화학약품을 쏟아부어야 돈이 된다는 아주 원초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야 정부가 돈을 주기 때문이다. 모두가 좋아하는 돈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껄끄러운 일이라는 것도 나도 안다. 그러나 돈을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쯤은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나는 지금 회전 의자에 앉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수줍게 제안하자는 것이 아니다. 예방으로는 돈을 못 버니 돈이 되는 일에 집중하자는 관리들에게 플랜카드를 들고 찾아가 시위하자는 말도 아니다. 서구 시장에서 의료 사업은 돈을 찍는 기계처럼 많은 돈을 들여 돈을 끌어 모은다는 점에 집중해보자. 미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방위비에 쓴다고 생각한다. 사실 미국은 3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에 방위비에 쓴다. 그러나 그 방위비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미국인은 의료비로 지출한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3배, 무려 1조 달러가 소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옥에서 들리는 고통의 외침처럼 들리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암을 예방해서 너무도 건강하게 살게 되었을 때 손해를 보는 자는 누구일까? 그렇다. 암과 관련된 사업단체와 제약회사와 병원들과 의사들이다.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 공공의료학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인 사무엘 앱스타인 박사는 국립암연구소, 미국 암학회 등 암 관련 단체와 이와 관련된 제약회사들은 암 예방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은 왜 암 관련 단체와 제약회사들이 암 예방에 적대적인지 그 이유를 아는가? 나 또한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조기 검진은 매우 위험하다. 유방암의 원인과 치료와 예방에 관련된 각종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에게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했다. 무언가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누구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묘책 말이다. 우리가 시냇물을 건너 유유히 자유를 찾아 사라지는 것을 본 그들은 강물로 우리의 앞길을 막았다. 그들은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체포 명령장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조기 검진이라고 써져 있었다. 우리는 그 단어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모두가 꼼짝 못하고 체포되었다. 오래전 클린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게 유방암 발생률과 사망률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미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국장인 도나 샤랄라는 유방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먼저 찾은 다음 유방암을 초기에 예방하는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ABC 방송의 의학 전문 기자인 티모시 존슨 박사는 그러나 자가진단 테스트나 유방 촬영술 등이 여성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다. 수잔 러브 박사 또한 유방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유방암에 관련된 유일한 방법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유방 촬영술 이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유일한 방법이라.
단언컨대 조기 검진은 절대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도 아니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으로 조기 진단에 몸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될 것이다. 조기 진단이 암을 부른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 나는 유방암 환자를 지원하는 단체들과 유방암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공공단체로부터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읽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가슴을 보호하자고 외치고 있다. 그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싸워야 하며 화를 내야 하며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나 또한 여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유일한 희망이다. 불안에 떨며 의자에 앉아서 암이 당신을 살해하기 전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그 헛된 희망 말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온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자금이 그 연구에 써진 후에 세상에서 가장 최첨단의 검진 장비들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당신의 마지막 피난처는 동전 던지기 정도의 정확성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유방 촬영술이란 말인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유방 촬영술은 희망이 아니다. 유방암에 관해 이야기할 때 결국 왜 항상 유방 촬영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 그것 외에는 딱히 해줄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방 촬영술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유방암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타임즈에는 의료계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일들이라는 기사가 올랐다. 타임즈에서는 한쪽에서는 열광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겨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많은 매체들도 50세 이하의 여성부터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하는 주제의 헤드라인들을 올렸다. 50세가 넘어서 1년이나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으면 유방암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40대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있다고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없다. 70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40대 여성에게 유방 촬영술을 권장한다. 그러나 유럽 유방암 연합에 속해 있는 8개국은 유방 촬영술이 유익하다고 발표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유방 촬영술이 40대 여성에게 유익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유방은 어릴수록 민감하기 때문에 조기에 불필요한 검진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고 실패할 확률은 어릴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내과 학회보의 편집장 수잔 플래처 박사와 그의 남편 로버트 플래처 박사에 의하면 의사들과 의료과학자들은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수 없었던 검사 실행의 결과를 현대 여성에게 널리 공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처음에 40대 여성들에게도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유방 촬영술이 유익하다고 증명된 과학적 연구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이유로 인해 50세 이하의 여성에게 유방 촬영술을 반강제로 실시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 때문일까? 참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 그렇다. 바로 돈 때문이다. 나는 앞서 계속해서 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이 시장에서 관련 사업가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혈액종양학과 교수인 하워드 오제르 박사의 솔직한 고백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그는 신체를 촬영하는 가이드라인을 40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방 촬영술 비즈니스는 수익성이 엄청난 사업이다. 그 대상을 낮추면 낮출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고백했다.
나는 너무도 장황하게 이 문제를 길게 늘어놓았음을 반성한다. 그가 옳다. 그는 나보다 더 짧은 문장으로 문제의 전곡을 찔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이슈에 뿌연 안개를 채워 초점을 흐리게 만든 행위들이다. 유방 촬영수를 통해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은 좋은가 나쁜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은 의료 비즈니스를 키워주는 셈이 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 아니던가? 가슴 속의 암 종양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방 촬영수를 일찍 받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말이다. 관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 가슴 속의 종양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종양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삶에 목적을 두라는 말이다. 사실 유방 촬영술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아이러니가 있다. 한편에서는 아주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한다. 유방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당신은 조기 진단을 위해 유방 촬영술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만이 희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유방 촬영술의 확인 결과를 신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유방 촬영술은 모든 유방암의 20%, 50세 이하 여성의 40%까지 예측에 실패한다고 말이다. 이 실패율은 모두 환경이 완비된 가장 효율적인 테스트에서 실시되었을 때를 예로 든 것이다. 나는 그 실패에 관한 예를 드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만 소개해본다. TV쇼 프라임타임 라이브는 한 여자의 가슴 쓰린 경험을 소개했다. 그녀는 유방 촬영술을 받은 후 모든 것이 정상이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8달도 되지 않아서 사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암이 자라서 전이 되었다. 그녀는 가슴을 잘라내야만 했다. 또 다른 TV쇼 굿모닝 아메리카는 암 진단을 받은 여성의 끔찍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30년 경력의 병리학자가 그녀의 가슴에서 한 조직을 꺼내어 검사를 했다. 그녀는 그 후 양쪽 가슴을 모두 절제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라도 암이 발생할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여성이 왼쪽 가슴을 잘라냈는데 잘못된 암 진단으로 밝혀져 2,700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판사는 그녀의 잘못된 진단에 연루된 4명의 의사 모두 업무 태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녀의 유방 절제술이 시행되기 2주 전에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 모두 수술을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기 진단을 위한 유방 촬영술의 문제점은 거기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방 촬영술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그것이 최종 결과로 판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1심, 2심, 3심에 가서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잘못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변수로는 대략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엑스레이 사진을 뽑아내는 기계, 둘째가 기계를 작동하는 기술자, 셋째가 필름에 대한 해석 등을 꼽을 수 있다. ABC 방송의 프라임타임 라이브에서는 4개월에 걸쳐 미 전역의 의사, 방사선 기사 및 의사, 암 환자, 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들이 발견한 결과는 미국 유방 촬영술의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유방 촬영술에 엄격한 규제가 실행되는 서구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거의 규제가 없어 중구난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시간 주에서만 해도 35에서 50% 정도의 유방 촬영술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시간주는 불량한 시설을 엄격히 단속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가진 주가 되었다. 미국 내 9개 주만이 유방 촬영술에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나머지 41개 주는 자체적으로 느슨한 상태의 법과 함께 달콤한 돈의 맛을 즐기고 있다는 말이다. 유방 촬영 시스템을 작동하는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기술에 대한 공부를 최소한 2년은 해야 한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이자 미 영상전문의학회의 최고 권위자인 핸드릭 박사의 주장이다. 유방 촬영술의 전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유방의 어느 부분을 촬영하느냐이다. 환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므로 기술자들은 어떻게 가슴을 눌러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기계를 테스트한다거나 필름을 체크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프라임타임 라이브에서는 간호사를 이틀 동안 교육시켜 기술자로 둔갑시키는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다른 병원도 카운터 안내원에게 유방 촬영술을 맡겼는데 교육기간은 겨우 이틀이었다. 미국 내 21개 주에서는 그 기술자에게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프라임타임의 앵커인 다이안 소이어는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피자 가게 매니저 숫자가 유방 촬영 기술자의 숫자보다 많은 것은 다행이다고 웃었다. 조기 검진이 유방암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약속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해 반기를 드는 여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암세포는 아주 천천히 성장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유방 촬영술로 암세포가 발견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는 사실 말이다. 콩알 크기로 성장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말이다. 당신은 나의 주장을 확신해도 좋다. 당신은 매년 유방 촬영술에 의존해도 좋다. 그러나 암세포가 당신의 가슴에서 10년 걸쳐 자라나는 동안에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또한 심각한 이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방사선 기사들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그들이 가슴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 사진을 제대로 읽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예일대 의대의 연구소에서는 뉴 잉글랜드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결과물에 대한 해결책이 너무도 다양하다는 내용의 논문이었다. 한 유방 촬영 기사는 즉각적인 생체 검사를 주장했으며 다른 기사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기사는 1년 후에 다시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유방 촬영술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마지막 KO 펀치를 날려주었다.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끼치는 유리함은 전혀 없고 50세에서 60세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을 줄여준다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다. 살 안 찌고 사는 법과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을 발표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양심 의사인 존 맥두걸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매년 암 증가율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보일 정도로 숨겨져 있다. 그들은 조기 검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기 검진으로 이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병원들이다. 조기 검진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자주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유인한다. 당신은 선한 뜻으로 가면을 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짧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뿐이다. 점점 더 작은 암세포를 추적해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편에선 진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암세포를 의사가 조기 검진으로 발견해서 위협을 가하지만 않으면 암세포는 크게 자라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중년이나 노인들의 시체를 부검해 보아도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된다. 초기에 어떤 암세포가 위험하고 어떤 암세포는 위험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주 작은 종양이
점점 커져서 목숨을 위협하는 암으로 발전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조기 검진 및 종양학을 담당하고 있는 베리 크레머 박사가 일침을 놓았다. 그는 조기 검진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단언하는 경향을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프랭카드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와 조기 검진만이 살 길이라던 전문가들이 이제 조기 검진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 검진만이 암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 장면이 생각난다. 두 청년이 바위를 오르는 중에 한 청년이 미끄러져 밑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작은 바위 위에 두 발을 디뎌 살았다. 바위 밑은 500m 낭떠러지다. 위에 있는 청년이 밧줄을 던졌다. 그런데 그 밧줄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어서 매우 낡았다. 밑에 있는 청년은 밧줄이 너무 낡아서 잡고 오르는 중에 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에 있는 청년이 2줄밖에 없으니 꼭 잡고 올라오면서 희망을 걸어보자고 말했다. 바로 이런 상황이다. 이것이 유방 촬영술과 조기 검진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MSNBC 방송의 투데이 인 아메리카에 참석한 하버드 의대 방사성학과 교수인 다니엘 코팡 박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방 촬영술은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목적은 최소한 유방 촬영술과는 큰 관련이 없다. 우리의 목적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의 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없다. 유방 촬영술은 길을 걸어가는 아무 여성이나 붙잡고 앞으로 물에 빠질 때를 대비해서 황금으로 만든 지푸라기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앞으로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이 성공적으로 완치되었음을 판명하는 도구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나는 당신이 이번 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으리라는 점을 이해한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의사들이 당신을 유방암의 늪에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당신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폭력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권위를 뽐내는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을 뿐이다. 나는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다. 이곳은 나를 단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허리케인이 빈번한 지역이다. 허리케인에 대한 기상예보를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 기상예보는 위험하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라는 경고의 의미로 글을 쓰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무절제한 약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적절한 약품을 몸속에 집어넣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위험한 약물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질병 예방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 얼마 후에 누군가 호련히 안개를 뚫고 나타나 유방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이나 주사가 나타나길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허연수염의 도사가 두 손에 들고 나타난 약물을 구입하는 순간 비싼 대가를 치르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약품이나 주사제도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설령 몇십 년 후에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지금 당장 당신이 취할 행동은 없다.
확고부동한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시고 그 신념이 당신의 몸을 지배하도록 하시라.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제약산업으로 하여금 당신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라. 미 국립암연구소의 마이클 스폰 국장은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 25년 후쯤에는 암이 발생하기 전에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웃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는 암도 못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 단언하건대 유방암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기루는 절대 없다. 지금부터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 그 질병을 예방하면 된다. 암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당당히 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양심적으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중 몇몇은 암에 걸릴 것이고 몇몇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부정할 수 없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주장하는 해결책을 따르기만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종양학과장이며 유방암 전문의인 크레이그 핸더스 박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과학은 종종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방암 분야에서 우리가 진보해야 할 방향은 유방암 연구가 아닙니다. 그 실마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방암 지원 자금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핸더슨 박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가 해주었다. 이 책이 당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데 공헌하길 바란다.